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진로진학 콘서트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대에 대해서 예고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진로진학 콘서트는 이제 재학생들하고 좀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6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인턴 과정을 시작하기로 된 전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학생을 좀과 함께 이제 경희대 한의대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뭐 대략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오늘 얘기는 아무래도 입시 쪽에 관심들은 갖고 계시긴 하겠으나 이제 오늘 그래도 일단 뭐 들어가는 그런 약간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어떤 학생들이 잘 맞고 또 어떤 학생들이 와 있고 이렇게 약간 진학과 진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요 자료를 준비한 유연주 학생 이제 졸업은 했죠. 어쨌든 좀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중간중간 부모님들 대신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제가 질문하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관계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전체 채팅으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DM 형태로 주시면 제가 프라이버시 지키면서 질문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할까요, 연주? 슬라이드를 아마 본인이 공유를 하면 공유는 될 거예요. 혹시 안 되면 내가 넘길게요. 본인 PC에서 하는 조건 불편하면 내가 넘기고 문서고를 제가 해야 되는군요. 아, 네, 혹시 들리실까요? 들립니다. 시작합시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공유 허용이 안 돼서 그래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안 됐지? 그러면 네, 내가 넘길게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졸업하게 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17학번 유연주입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인 국가고시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제가 한의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졸업생으로서 진로의 선택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높은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고 또 최근 20년간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가장 많은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한의대가 11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가장 우수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학장님의 뜻에 따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는 이제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에서도 양방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과 다양한 의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가라고 한다면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에는 가족분들 중에 한의사분이 계신 경우들이 꽤 많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한방 치료를 받고 한의학에 흥미를 느껴서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받고 흥미가 생긴 것보다는 이제 한의학 관련 도서를 읽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의학을 선택하게 됐고, 사실상 일부 중에서는 이제 의대를 진학을 희망을 했지만 성적이 부족해서 한의대를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의대에서도 이제 양방 과목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것 중에 이제 문과인 것이 핸디캡이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화학이나 생물, 그리고 이를 합친 생화학이나 생리학, 병리학 이런 이과에서 많이 다룰 것 같은 과목들을 많이 공부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외고를 나와서 완전히 문과 성향의 학생이었는데 생화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과인 것이 전혀 뭐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또 한문을 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한문을 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6년 중에서 1, 2학년인 예과 1학년과 예과 2학년 정도인데 이때 공부하는 내용은 약간 교양 수준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한의대 6년 동안 사용하는 한자는 주로 이제 병증이나 어떤 몸을 지칭하는 용어 아니면 본초의 이름 정도에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한문을 미리 공부하거나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복해서 학습되기 때문에 네,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제가 조금 몇 가지 보충 질문을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아무래도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입시랑 관련이 된 내용일 것 같아서 일단 그 본인이 그러면 본인 학년은 총 몇 명이에요, 학생들이? 저 때는 총 120명이 들어갔고, 음? 졸업할 때는 106명, 107명으로 졸업을 했는데, 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생 수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서 한 110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졸업 120명이다 졸업을 안 한 거는 뭐 그 저기 유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도? 네, 유급 제도가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이제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유급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전체 평균 점수에서 일정 점수가 부족하다 하면은 유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그 12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과 성향 문과 쪽 친구들은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 아니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우 극소수 아닐까요? 네, 한 30명 정도 이제 논술까지 아, 논술도 포함해서 있어서 네. 논술로도 뽑으니까 그 정도 인원이 있었고 그 뭐 고등학교 구성은 대충 어떻게 돼요? 뭐 통계를 내본 적은 없겠지만 뭐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이 많은지 아니면 일반고 친구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은 일단 제가 나온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16학번에 1명, 17학번에 저 1명, 그리고 19학번에 1명이 이렇게 있고 외고가 한 5명 정도는 있는 걸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N수생도 많아요. 여기 한의대에 뒤늦게 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꽤 있었는데 아, 네. 음, 오히려 현역이 많지 않고 어, 110명 중에 현역이 한 3, 40% 된다 하면은 음, 나머지는 N수생이고 정말 장수생인 경우에는 이제 30대이신 분들도 음, 학번마다 한두 분씩은 꼭 계십니다. 장생들 비율이 많았을 것 같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요? 남녀 비율이 해마다 다른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명 중에 남자 70, 여자 40 이 정도였으면 그 아래 학번에서는 이제 여자가 60, 남자가 50 이 정도로 좀 음, 해마다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일단 누가 다니는지는 그렇게 하고요. 넘어갈게요. 네, 경희대 한의대학교의 교실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초학 교실에서 다루는 과목들이 이제 예과 1학년 때부터 본과 2학년 정도까지를 다루게 되고 임상학 교실에 있는 교실에 있는 과목들이 본과 3학년과 4학년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우리 교실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어서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강의예요? 아, 의사학 이런 거. 거의 이거 하나당 과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당 과목 하나인데 이 기초학이 그럼 1, 2학년 때 듣는 거고 임상학이 3, 4학년? 네. 네. 그러면 5, 6학년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초학 교실이 예과 1, 예과 2, 본과 아, 1, 본과 2를 합친 거고, 여기까지 합친 거고 네. 2, 3, 2년 동안 하는 거고 네, 그렇군요.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의대도 의대와 마찬가지로 6년제로 이루어져 있고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유급제도와 학점 이수제도가 있는데 일단 거의 모든 과목에 과제와 시험 실습이 동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4.3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 학기 그리고 매 학년마다 배우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탁과와는 달리 이제 휴학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급제도가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 학기, 매 학년마다 배우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 학기를 쉬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년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강은 결국 유급이기 때문에 학점 세탁도 불가능해서 한 번에 그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과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본과에 들어가기 전에 교양을 쌓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한문이나 한의학 원론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의학 영어는 이제 영어로 이제 의학 용어들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기초 그런 대사 과정들을 공부하는 과목이고 일반 화학, 일반 생물, 그리고 생화학, 생리학, 발생학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국어는 뭐 간단하게 공부하게 되고 그 본초학을 이제 예과 1, 2학년과 본과 1학년까지 함께 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본초의 양이 많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본과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제 해부와 본초 그리고 처방제형학입니다. 그리고 본과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카데바 실습을 직접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건법규라든지 아니면 미생물학, 병혈학도 같이 공부를 해서 조금 공부할 내용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본과 3, 4학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그 그러니까 그 분야들을 다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총 18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이제 18개의 과목들을 모두 적어 놓았고 그 보통 이제 성적에는 예과 1, 2학년의 성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공부나 운동이 있다면은 이때 해두는 것을 추천을 하고 또 외부 활동 같은 경우에도 본과 때는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과 때 미리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과 1, 2학년 때는 이제 뭐 병원 인턴을 지원할 때는 성적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과 1, 2학년 때 내가 전체에서 뭐 9등 안에 들었다 하면은 이제 학교 내에서 주는 뭐 성적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받고 싶다 하면은 그때 성적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의대 단점이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장학 제도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석차 1위에게는 그 학기에 상당하는 그 전액 장학금을 주게 되고 2위에게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감면해 주고요. 3위에서 9위까지는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장 자세히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그 질문이 좀 많아요. 일단 이제 나도 찐 문과에다가 의대는 못 다녀봤기 때문에 좀 물어보면, 그럼 지금 여기 과목을 봐서는 이게 다 전공 학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예과에 나온 것들이 의학, 학문, 한의학 이런 게 다? 네, 이거는 다 전공 과목이고 만약에 이제 교양을 듣고 싶다 하면은 그 경희대 전체 후마니타스에 음. 해당하는 그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이제 4년에 이제 다른 대부분의 과들은 보통 이제 뭐 졸업 학점이 뭐 130, 총 130이고 뭐 전공이 그 중에 뭐 39, 40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교양 몇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한의대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뭐 교양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과목들은 모두 필수이고 수이고. 그다음에 선택으로 전공 선택 과목이라 해서 전선제라고 부르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본과 1학년 때까지 3개의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대학 영어라고 해서 그 교양 영어 과목도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이게 다 지금 필수 가만 있어. 지금 2년 이게 12개잖아요. 그럼 한 학기에 3개씩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인데. 지금 12개인데 네. 몇 개, 그러니까 의학 학문이나 한의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사실 섞어 놓은 거라서 네. 그러면 대충 예과 때 한 학기에 몇 학점을 듣게 돼요? 예과 때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 학년마다 거의 한
19에서 23학점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목마다 배정되는 학점이 수가 조금 더 작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과 1학년 때 의학 학문이 뭐 예를 들어서 3학점이었다라고 한다면 본과 3학년에 있는 뭐 침구학은 뭐 0.5학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 여기 이제 용어가 우리는 낯선 게 있어서 본초학은 이게 소위 약초에 관한 학문이에요. 네, 약초에 대한 학문이어서 이제 뭐 이름이나 기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성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이제 본과 1학년이 되면은 직접 이제 먹어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까보면서 실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거 본초 과목의 그 본초군요. 그다음에 기공학은 뭐예요? 기공학은 약간 이제 한의대 과목 중에서 약간 교양같이 느껴지는 과목인데 이제 뭐 움직임을 통해서 몸의 기운을 순환을 좋게 해주는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간 편하게 듣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태극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40대 이상은 이걸 차라리 한자로 써주면 확 와닿는데 한글로 써 있으니까 그걸 써야 되니까 다른 건 뭐 대충 뭔지 알 거는 같고 각과학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한의학이 이제 오랜 역사 동안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사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과의 학설을 정리한 거. 그다음에 다른 거는 대충 뭔지는 경혈은 우리가 아는 거 경혈인 것 같고.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표. 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시간표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1학년 1학기에 시간표에 화학문 시민교육 이거는 그냥 정말 전체 교양인가요? 대학 전체에서 있는? 네, 시민교육이랑 인간의 가치 탐색은 저 때는 이제 필수 교양이었는데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필수 교양이라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교양인가 보다. 신화와 문화 이런 거 진짜 교양이고, 네. 필수고, 완전 주 5일이네요. 주 4를 할 수가 없네요. 본과 1학년 때 빼고는 다 주 5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그러고 이건 이제 예과 2학년 1학기고 그 예과 때 성적이 안 들어가면 예과 때는 그럼 좀 노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그 다른 뭐 이제 의대생들처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시간표가 별로 예쁘게 안 나오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20명이 다 같이 수업을 듣는다? 네, 그래서 분반이 최대 2개로밖에 안 나눠지기 때문에 A 아니면 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교양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는 식으로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뭐 거의 고등학교네요. 그러면 뭐 다 같은 학년끼리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 수업 안에 뭐 6학년이나 아래 학년이 들어올 일도 없고. 네, 6학년이 들어오는 경우는 유급을 당해서 이제 내려와서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6년 동안 거의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학점이 어쨌든 A, B, C, D로 나오기는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재수강을 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C를 받아도. 네, 불가능합니다. 재수강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재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재수강은 그냥 결국 유급이랑 같은 거라서. 네. 학점 세탁이 불가능하다. 근데 꼬이 볼 거예요. 여긴 더 꽉 차네. 해부학 시스템 있고. 여기서 하는 해부학은 보통 그 양방에서 하는 해부학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그 1학기 때 하는 해부학 실습은 이제 모형을 가지고 하는 실습이고 이제 2학기 때 하는 실습이 진짜 카데바 실습이어서 2시부터 그러니까 9시부터 이제 1시 정도까지는 이론 수업을 하고 이제 2시부터 한 8, 9시까지는 이제 직접 카데바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꾸 이제 한방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드라마 허준에 나오던 장면들이 떠오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2학년 의학 부인과 여기부터는 여기 본과 3학년. 네. 이거는 그러면 강의실에서 듣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뭐 그
저기 외래를 돌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외래를 돌면서 수업을 듣는 거는 이제 본과 4학년 때이고, 네. 저희 때는 사실 코로나였어가지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제는 대면이라서 네. 교수님이 학관으로 찾아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네. 학생활동 넘어가죠? 학생 활동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동아리는 이제 본초학회라고 해서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초를 직접 같이 공부하면서 스터디하는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동아리로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의 경우 이제 한의대 학생들은 대부분 한의대 내에서의 동아리를 하게 됩니다. 경희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 동아리를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시간표가 빡빡해지기 때문에 그런 다른 탁과 학생들과 시간이 맞추는 것이 어려워서 다들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 동아리는 한의대 내에서의 동아리만 하게 됩니다. 꼭 동아리를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뭐 같은 공통된 주제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게 저는 든든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의대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 내리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밥약을 걸어도 막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기특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약하자고 하면 좋아하고 그리고 동아리 들어오려고 하면은 되게 예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대 내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예과 1학년 때부터 이제 주말 봉사와 장기 봉사를 가게 됩니다. 주말 봉사는 이제 한 학기에 두세 번씩, 그러니까 2, 3주에 한 번씩 이제 가게 되고, 학년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데, 봉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과 2학년 때부터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봉사팀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좀 진행이 더 짜임새가 있고, 참여하는 게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참여가 자유롭진 않고 좀 규율이 빡빡한데 대신에 이제 본과 3, 4학년 때는 자기가 직접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연구조교 프로그램이랑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구조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방학 때 내가 이제 과목을 공부를 하다가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교실에 계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그 방학 동안에 이제 소정의 연구비와 함께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대 학생들은 교환 학생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방학 동안에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뭐 대만, 태국, 일본, 홍콩을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올해 프랑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가 무슨 이제 사건이 있어서 음, 못하게 됐지만 이제 다른 그런 국가들도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UR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URP는 연구조교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연구조교 프로그램을 하다가 내가 이제 이거를 논문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수님들께 이제 심사를 받은 뒤에 선정이 되면 이 URP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논문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조교 프로그램도 한 3번 정도 했었고, URP도 해서 이제 총 논문을 3개 정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 제도가 있는데, 청년허준상이라고 이제 본과 4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적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한의대에서 인재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음, 이 청년허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하고 어, 그 학과장님과 이제 병원 교수님, 대표 교수님과 이제 여러 교수님들 사이에서 심사를 받은 뒤에 선정이 되면
그 학과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재상까지 수상을 할 수 있는 게 이 제도입니다. 네. 혹시 질문 네, 있으실까요? 질문이 한 3개쯤 있는데 일단 요 오른쪽 아래 요 피규어는 뭐예요? 이거 무슨 요 피규어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과 2학년 때부터 실험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게 하나 있고 본과 2학년에서 3학년 때쯤 작성한 게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본과 4학년 때 작성을 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화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세포를 키워서 이제 본초 약재 중에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이게 암세포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직접 실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썼던 논문인데 다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네, 좀 피규어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럼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네, 퍼블리시가 됐고 대부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교수님께서도 이제 끝까지 논문까지 작성하는 거를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잘 해내게 되면 SCI급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CI급으로 그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네. 정말 하고 싶고 연구를 하는 게 재밌고 뭔가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여러 번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만일에 이런 이제 뭐 연구 조교로 하거나 뭐 해외 연수를 안 가면 방학은 이제 여름 2달, 뭐 겨울 2달씩은 꼬박꼬박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본과까지는? 네. 만약에 이제 뭐 D-나 이제 F를 받은 경우에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바로 유급을 주시기 전에 이제 재시험을 준비해서 보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경우 외에는 네, 다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방학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봉사 동아리를 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 봉사라고 해서 방학 때 이제 1주일 동안 지방이나 이제 먼 곳으로 가서 이제 직접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빼고는 모두 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시험은 뭐 다 그 뭐 필기 시험이에요? 아니면 뭐 실습이나 실험 같은 거 실기가 있어요? 따라 다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필기 시험은 있습니다. 다 필기 시험은 있고 이제 이렇게 무슨 뭐 추납 및 실습 아니면 경혈학 실습 이런 실습이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뭐 침을 넣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혈자리를 외워서 말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험들이 꼭 있습니다. 추나도 직접 해보는 시험이 있고요. 역시 암기가 가장 중요한가요? 대부분의 시험은? 네,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네, 일단은 넘어가고요. 다음 전공인 국가고시. 네, 전공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공을 뭐 미리 정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사실 제가 많이 받았어서 그런데 전공은 사실 졸업하고도 아직 안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련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턴은 이제 모든 과를 돈 후에 전공을 결정해서 그다음에 레지던트가 되기 때문에 인턴하면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 이제 부원장이나 뭐 부원장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꼭 한 가지 과목을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막 내가 이제 몸이 정말 좋고 운동도 좋아하고 막 추나를 정말 잘해서 '내가 추나를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전공을 미리 준비하거나 이제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국가고시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340점 만점에 204 점이 통과점이고 보통 97에서 98%는 통과를 하기 때문에 밑에서 두세 명 정도만 아니면 대부분은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점수랑 학교 내에서 이제 내가 몇 등 정도이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기병원이나 후기병원 모두 이제 학점과 석차 그리고 국가고시 점수를 알려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해야 '내가 이제 이 병원에 안정적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원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성적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때는 또 경력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인턴 병원에서 1년 일하고 그다음에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려면은 또 인턴 병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고시 점수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음
자, 또 지금 업계 용어와 전문 용어들이 약간 섞여 나오고 있어서 아, 이라고 할게요. 일단 왜냐하면 그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그 부모님이 경희대 그 본원 한방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셔서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낯이 익은 편인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뭐 사실은 그냥 한의사거든요. 전통적인 개념에 대중적으로는 그냥 한의사가 있고 그럼 한의사가 있으면 일단 뭐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게 그냥 어디 뭐 삔데는 정형외과 가는 거보다 침 맞는 게 나아. 해서 일단 뭐 침구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뭐 보약직과나 아니면 뭐 약간 부인과나 소아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인식보다 좀 과학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과들이 다 실제로 지금 그 외래에서 진료를 하는 과들인 거예요. 네, 본원에서는. 네, 경희의료원에서 지금 다 진료를 하는 과이고, 네. 근데 그럼 이렇게 과들을, 그러니까 약간 종합병원 느낌인데, 이제 양방으로 치면은, 이렇게 과들을 다양하게 갖춘 한방병원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한방병원은 개수는 좀 있지만, 어, 우리 보통 그냥 한의사 음, 한두 명이 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프랜차이즈 형태로 뭐 그냥 원장, 부원장 있거나 이런 형태가 많은 것 같아서. 아, 네. 어, 국내 한의원들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저희 막 단톡방에도 음, 아직도 이제 후기 병원들을 인턴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음. 자생도 막 잠실자생, 천안자생, 부천자생, 안산자생 이렇게 개수도 정말 많고 음. 생각보다 병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양방은 예를 들어 뭐 유연주 내과 이런 식으로 이 동네에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예를 들어 한방병원 한의사가 동네에 뭐 무슨 뭐 한방 내과 이렇게 내진 않잖아요. 그죠? 간판들이 그냥 네네네. 한의원이니까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음, 아, 그 얘기예요. 아, 네. 그런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장님 밑에서 일하는 거를 이제 네. 부원장이라고 불러서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인턴이 아니라 부원장직을 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전문의가 내과 전문의, 사상의학과 전문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네. 하게 되면 그런 전문의도 나오는 거고 한방 쪽도 그다음에 아까 전기병원, 후기병원은 무슨 소리예요? 전기병원, 후기병원이 음, 약간 대학 그 전기 후기는 알겠는데 전기병원은 고등학교 지원하듯이 네. 이제 전기에 인턴생들을 모집하는 병원들이 있고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보기 이전에 서류를 국가고시도 제출해서 있고 지원을 해야 되는 네. 네, 병원들이 있고 후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고시 끝난 이후에 음. 2월 달에 모집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뭐 보통 그 전기병원이 더 선호되거나 소위 뭐 좀 더 인기 병원인 거예요? 네. 정기병원에 음. 지금 경희의료원이랑 음.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이랑 그다음에 강남자생이 있어서 음. 여기에 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한의대도 과정 인턴 1년 뭐 레지던트 3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과목이 이렇게 있고 CBT라는 건 지금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앞으로 도입이 될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본 국가고시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 보통 토플 시험에서 그 문제 푸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막 문제 바뀌는 그런 식으로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종이 시험이었는데 이번에 아,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동영상 문제나 아니면은 음, 이제 음, 뭐 소리를 듣고 이제 질환을 판별해야 되는 문제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했었는데 음,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추후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대비가 필요한 네, 상태입니다. 의대와 달리 이제 한의대는 아직 실습 시험은 없지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뭐예요? 졸업준비위원회 경우에는 이제 의대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고시 대비를 위해서 일찍부터 이제 시판된 뭐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가 음, 많이 공개가 잘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의대에는 있지만 아직 한의대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학교별로 국가고시부를 이제 형성을 해서 음, 졸업준비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 국가고시부를 형성을 해서 각 학교마다 이제 한두 개 과목을 담당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요약본 자료, 예상 문제, 모의고사, 암기 노트 등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약간 이거를 스터디 공부하고 같은 거네요, 그러면. 네, 약간 음, 대형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걸 토대로 다 같이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럼 그 스터디는 같은 학교끼리 아니면 다른 한의대랑도 뭔가 약간 인터랙션이나 교류가 있어요? 어 모든 전국에 한의대가 11곳이 있어서 음? 모든 학교마다 이제 한두 개의 과목씩 꼭 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과목이 여러 개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내과학이랑 예방의학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예방의학 담당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이게 1월에 있었나요? 올해 국가고시가 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13일. 그럼 보통 여기에 완전 몰입해서 공부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음 뭐 이제 다 누적이 되겠지만. 사실 저희가 본과 3 학년 끝나고부터 방학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동영상 자료나 이제 문제집 자료가 만들어져서 배포되기 시작하는 거는 3 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음, 이제 뭐 최고점이나 이제 높은 점수를 노리는 학생들은 이제 나오면서부터 의료원 실습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나는 이제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난 통과만 하면 된다.' 하는 경우에는 100일 안쪽으로 시작을 해도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기 뭐 후기 병원 있다 그랬는데 그럼 전기 병원에 이제 가려면 그 6년 동안 네, 그 학점보다는 이 시험 점수가 더 중요한 건가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음,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20% 그다음에 국가고시 점수가 60%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수석하신 선배의 경우에는 200일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 뭐 할게요. 네. 제가 이제 한의대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의 성향이 가장 영향이 컸습니다. 저한테 적성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또 한의학이 이제 사람의 몸을 공부를 하면서 좀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또 특히 뇌인지 과학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치매 연구처럼 이제 한의학과 이런 그런 요소들을 연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되게 매력 포인트로 끌렸었습니다. 전 또 그리고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한의대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의치한이 다 6 년간 같은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탁과와는 달리 좀 그 안에서의 사회가 형성이 되고 또 되게 돈독한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있어서 스펙이나 아니면 인맥이 좀 일반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거에 스트레스를 쪼금 많이 받는 편이었어서 전 그 점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진료를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된다.'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의학이 강조하는 게 인체의 기능입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방의학에서 해부학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몸을 보고 이제 그 이름과 어떤 장기의 위치를 대응을 시킨다면 한의학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해부도를 보더라도 어떤 이름과 그 기능을 대응을 시키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은 이 모양 그 리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혈액의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의 조절, 음, 기운의 뭐 움직임 이런 기능들을 합해서 말하는 것이 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지칭하는 그런 한의학이 저는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기내과를 방문하게 되면 지방간 환자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만성 피로 환자, 빈혈 환자, 심지어 암 환자들도 치료받다가 이제 힘들어서 조금 기운을 차리고 싶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방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방 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의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A는 B이다 이런 설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MRI와 CT를 판독하면서도
이제 치료는 기능의 회복을 초점으로 한다는 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공부할수록 흥미롭게 느껴졌고 또 현재까지 사실상 한의학이 이게 연구되어서 논문으로 발표되는 것이 이제 의대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해 보고 싶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현재 한의학계에서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음 한의학을 설명을 할 때 누구나 이제 받아들이기 쉽도록 객관적이고 또 표준화된 그런 수치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연구나 논문을 중시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별로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나 논문을 근거로 채택을 해서 표준화, 과학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에는 이제 AI 인공지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중요시하고 있어서 이제 현재까지 모여진 자료와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음 결국 이것은 이제 현대의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특히 한의학의 표준화를 시도를 하면서도 이제 개별적인 '개인은 소우주다.'라는 한의학의 특징을 이제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과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인턴 레지 수련까지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의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안정성입니다. 이게 사실 장점이랑 단점이 둘 다 있어서 둘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점은 이제 직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탐구해 보고 싶은 여러 분야에 도전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희 한의대에 입학을 한다면 특히 이제 한의대 중에서 가장 이제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인정을 많이 받아서 부원장직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수련의를 지원할 때도 네임 밸류가 굉장히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학교 생활 측면에서도 주로 동아리가 이제 한의대 동아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두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정해진 시간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과 때는 고시 준비를 동시에 해서 이제 1차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시 장학을 받은 친구도 있었고요. 뭐 풋살팀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직접 '내가 참관을 해 보고 싶다.' 해서 한의원에 연락을 해서 참관 수업을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학 때마다 그 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해서 가고 싶은 교실들을 방문해서 이제 논문도 작성도 하고 그다음에 한의학 관련 기자 활동도 해 보고 이런 식의 경험들을 많이 해 봤는데 단점이라면 이제 6년 동안 같은 동기, 같은 선후배, 그리고 같은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제 외향적인 성향이 좀 강한 친구라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이나 병원 실습에 있어서 이제 학생보다는 환자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의와 규율을 많이 중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의대 분위기 자체가. 예를 들면은 학번 제도라는 게 있어서 특정 동아리 내에서는 내가 17 학번이면 아무리 16 학번이 나보다 나이가 적다라고 해도 무조건 "언니." 뭐 "오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단점은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의대 교육 과정만 따라가도 한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계발을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정말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서는 시도를 해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의대와의 차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사실 문과이다 보니 주변에 의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서 이제 동기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커리큘럼이 어떤지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배우는 과목의 깊이나 개수 차이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6 년간의 교육 과정만 방식만 봐도 한의대와 유사하게 이제 예과 때는 좀 교양 느낌, 본과 1-2 학년 때는 기초의학, 본과 3-4 학년 때는 임상 실습과 이제 관련된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똑같았고 인턴 레지 지원 방식도 사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대도 의대와 비슷한 형식을 유지하려고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두 가지인데, 특히 이제 뭐 어쨌든 안정성과 관련해서 경제적 문제랑 연결이 아무래도 되는 거니까, 그 4, 5년 전에 내가 듣기로 이제 그 아까 말한 부원장 이게 이제 뭐 보통 뭐 월 뭐 500? 이 정도를 받고들 많이들 간다 그랬었거든요. 뭐 요새도 좀 비슷해요? 그런 것 얘기들 들리는 거는? 네, 비슷한 것 같고 사실 한의원마다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추나나 이제 재활 쪽에 이제 많이 그쪽에 주력하고 있는 한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막 연봉이 1억 뭐, 이다라는 음, 곳도 있었고 음, 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상 한방 병원이 부원장보다는 적게 받는데 음, 이제 한방 병원 중에서 많이 받는 쪽은 이제 400, 월 400도 음, 받고, 음, 있, 어, 네. 그리고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에서 6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의대 공부 힘들다 뭐 이렇게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럼 한의대 공부도 힘든 건가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음, 주변에 의사는 없는데 이제 미안 내가 알기로는 네, 그 가족들 중에서는 또 의사가 있잖아요. 네. 네, 뭐라고 그런 얘기도 좀 해봤어요. 같이. 네? 그러니까 한의대 공부가 많이 네, 네, 뭐 어려운지를, 이제 의대나 지대에 비해서 뭐 이제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뭐 우리 의대가 더 힘들어, 아니 한의대가 더 힘들어, 뭐 이렇게 이제 가끔 농담 삼아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간 적이 있는지. 어, 제 가족분들 중에는 의사가 없어서 음,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음, 저희는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게, 음, 18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음, 양방도 하고, 한방도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거의 한 과목당 두 개를 따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그런데 또 시험도 두 개를 다 보니까 거의 음, 곱하기 2를 하는 느낌이 좀 없진 않았습니다. 음, 음, 음. 이것도 네,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야 돼서. 네. 그다음에 네, 졸업생 진로. 네, 졸업생 진로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경희대이고 사실 다른 한의대의 경우에는 잘 몰라서 이제 경희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시하는 그 경로가 이제 인턴입니다. 인턴이랑 부원장이 이제 대부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동경희대병원, 경희의료원, 자생한방병원이 이제 전기 음, 병원 중에서 가장 이제 빅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강동경희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량적인 요소만 100% 보기 때문에 100% 보고 또 그리고 경희대의 메리트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을 뽑는다 하면 경희대, 한의대는 3명 정도 지원을 해서 네,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지원을 할 때도 3명 정도에서만 지원을 하게 되고, 음, 네. 그리고 강동경희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1, 2등 정도만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좀 고려를 하는 편인데, 국시 60%, 학점 20%, 그다음에 면접 20%로 해서 고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21명 정도로 뽑게 되고,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21명 중에 경희대, 한의대가 한 19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음, 음, 이때 이제 여자와 남자를 이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뽑기 때문에 여자가 11명 뽑혔고, 남자는 10명 뽑혔습니다. 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면접을 19명이 받고 19명 중에 11명이 뽑힌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3명 중에 10명 정도가 뽑혔습니다. 이 둘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을 고르냐라고 한다면 강동경희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을 하기가 환경이 좀 더 좋고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 문화가 좀 없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 그래서 병원이다. 이제 강동을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선배들이 거기 많이 있다. 음, 그리고 좀 오래돼서 이제 전통이 있는 병원이다. 해서 이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강남자생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성적인 요소 위주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성적보다는 이제 평소의 이미지, 평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판, 그리고 이제 장생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서 경희대 한의대 친구가 여자 1명, 남자 1명 이렇게 뽑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명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2명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잠실자생, 안산자생, 부천자생 등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3-4명 정도 뽑는다고 합니다. 기타 병원의 경우에는 일단 여자들은 대부분 병원을 지원하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나는 병원 절대 지원 안 하겠다.' 했던 친구들도 이제 부원장직을 찾다 보니 이제 남자를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력을 쌓으려고 이제 후기 병원에 이제 지원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고요. 두 번째 선택지로는 이제 부원장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를 선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격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평판이나 평소 이미지도 약간 잘 관리를 하는 게 쪼끔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선배의 추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막 "인맥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또 인맥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쪼끔 그 "비즈니스 관계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래서 세 번째 개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졸업 직후에 개업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고, 왜냐면 경험도 필요한 데다가 이제 자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턴이나 부원장직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대학원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안에서 이제 기초의학 교실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뇌인지 그 과학 쪽 이제 과목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인턴도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 가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남성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공보위를 가야 됩니다. 3년 동안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그때 공보위 때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제 자기가 직접 진료도 보고 그다음에 공부도 많이 해서 그다음에 개업을 하시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이거 근데 지금 본인 동기가 아까 106명, 107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인턴으로 가는 경우는 지금 해봐야 한 30명 정도 안쪽이네요. 결국 인턴 과정에 가는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 정도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전기의 이 세 개 병원만 지금 30명 정도이지, 사실 후기 병원으로도 많이 음, 쓰고 있어서 오히려 막 여자들 중에서 "병원 안 쓴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음. 정도로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부원장이라는 거는 이게 전문의를 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국시만 통과를 하고 바로 이제 대부분 가는 거고, 그리고 대학원 포함되고 공보위 가고. 그럼 비율로 보면 그래도 인턴 쪽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건가요? 아니 부원장 가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취업이 음. 비슷할까요? 사실 남녀 성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여자는 대부분 인턴을 생각한다라고 하고 보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이제 부원장 쪽을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있는 쪽은 인턴을 잘 안 하겠네요. 그죠? 바로 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일단 졸업생 진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Q&A 시간이네요. 혹시 뭐 앞에 우리 좀 본인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뭐 예상되는 질문들을 던지긴 했는데 혹시 빠뜨리거나 좀 덧붙일 얘기가 있을까요? 음. 특별히 없나요? 네. 우리 보통 의대 가려면 이제 뭐 수학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별로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커리큘럼 봐서는. 아닌가요? 잘하면 좋은가요? 음. 그러니까 거의 수학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네. 수학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정말 그냥
뭐 연구를 해서 내가 뭐 코딩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이게 통계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통계학을 공부하는 게 아닌 이상은 네, 수학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엑셀은 좀 다룰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채팅창으로 직접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노출되기가 싫으시면 약간 DM 형태로 뭐 저한테나 아니면 요 연주 학생이 아니군요. 졸업을 해서 어쨌든 학생, 신촌 학생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내 기억에는 본인이 약간 고등학교 때는 심리학 쪽에 좀 관심이 있었잖아요. 심리학하고 뭐 뇌과학 이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여기가 연결이 그럼 되는 건가요? 이쪽에 진학했을 때? 음. 그거 안 물어봤다. 여기서 무슨 과가 제일 인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의대에서는? 아. 응. 어. 여기도 그러니까 피하는 거 있나요? 사실 좀 환자분이 많이 찾아오시는 과가 인기가 많아서 침구과랑 그다음에 안이피가 지금 안이비 그다음에 피부과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침구과랑 안이피과 그다음에 재활의학과가 인기가 많습니다. 비슷하네요. 그거는 또 여기도 친구과 좀 빼고는. 아, 네. 저도 문과 학종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들어왔었고요. 문과 수능으로 입학이 가능한 걸로 아니다. 가능한 질문이 DM으로 왔나 보다. 네네. 그 질문을 잠깐 읽어주세요. 다른 아, 분들. 네. 문과 학종 그리고 문과 수능으로도 입학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수능은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학종으로는 8명 정도 뽑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과는 일단 논술과 학종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이과는 그러니까 그 수능에서는 아마 이제 과목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과 과목들로는 잘 듣지는 않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문과에서 학종 쓰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이제 뭐 자유전공 쪽이나 심리학 쪽이나 이렇게 약간 문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과적 성향을 보였던 친구들이 이쪽 경희대 한의대 썼을 때 그런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원이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외고 쪽에서 1년에 꼭 한 명씩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매년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거에 이제 답변을 해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뇌인지과학 관련해서 이제 사실 신경정신과학을 공부할 때 이제 뇌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경혈학 교실에 계시던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뇌인지과학 교실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서 제가 우연히 이제 찾아뵀다가 그걸 알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실험을 좀 해 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랑 뭐 이제 안면 표정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이제 주제를 찾아서 직접 이제 피시험가까지도 모집을 해서 직접 해볼 기회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 비교. 교수님 얘기가 나와 잠깐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경희대 한의대가 이 약간 기침이 있잖아요. 이제 정말 거의 서울 의대랑 동급까지 올라갔던 게 한 9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렇게 올라갔었고, 근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40대 교수님들은 되게 뭔가 좀 스마트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50대 중반 이후 교수님들도 좀 느낌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대별로 좀 차이가 어 있는 것 같다. 선생님들 성향이.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케바케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한방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양방 그 양의학처럼 이제 실험도 하고 이제 그런 기기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근이잖아요. 이제 보통 교수 세대로 보면 뭐 빨라야 이제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 정도. 그래서 뭐한 52 이하의 선생님들하고 50대 중반 이상의 어떤 교수님들하고 약간 가르치는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음. 세대 음. 차이.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는 못 느꼈던 게 이제 막 '표준화돼야 된다.' 뭐 음, 이게 정말 강하게 이제 정말 강하게 인식이 퍼져서 음, 이제 교수님들도 약간
뭐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한번 찾아봐라, 뭐 공부를 해봐라, 활용을 해봐라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 연세에 상관없이 이제 그런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춰가시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저한테 하나 와서 전달을 할게요. 생명이나 화학을 내신 때 안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명이나 화학을 안 했었죠? 과목 어, 자체가 없었을 텐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고등학교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등학교 때 있죠. 화학이랑 물리를 한 학기씩 했던 것 같아요. 한 학기씩 했었는데 그게 네,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물화생지다원을 하고 보통 투나 이제 고급 과목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과 쪽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는 어차피 과목 개설이 안 되고 대부분 선택을 안 하니까 조금 이제 트랙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기 연주 학생들 벌써 6년 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합과학 정도 하고요, 과학탐구 실험 정도 하고 고정 생활과학 그 정도 갖고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계로 썼을 경우.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받은 게 있는데 네. 그 비교과 탐구 주제 기억나는 걸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비교과 탐구 주제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고서나 발표했던 거요. 제가 썼던 논문. 본인. 그러니까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고등학교 때? 네. 어, 내 기억엔 그 심리학 동아리 했던 것 같은데, 본인. 그리고 네, 심리학 동아리도 했었고, 서울대 그다음에 뇌과학 캠퍼스. 매스홀릭이라 해서 이제 수학 관련된 뭐 문제풀이 하는 동아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특성상 약간 소논문 쓰는 걸 이제 요구를 했었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그 엘리베이터의 작용 알고리즘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논문도 썼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라서 무슨 심리학 책인가 뭐 번역됐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은. 네, 맞습니다. 됐었어요. 내가 기억을 더 잘하지. 자, 어쨌든. 또 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약간 이 업계의 최근 현황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상의학과는 뭐를 보는 과예요? 그러니까 사상의학과는 소음인, 태음인 그런 거 보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 환자분들 분석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처방이나 치료를 이제 다르게 해주는 그런 과입니다. 사실 어떤 환자를 받느냐가 한정되어 있진 않아요. 음, 과가 이렇게 많고 인턴이 본원에 한 20명 정도면 결국 한 과당 한 2명 정도만 계속 레지던트식으로 올라가겠네요. TO가. 침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4명 정도 뽑았었고, 뭐 재활의학과의 경우에도 3명 뽑고, 그다음 뭐 신경정신과는 대신에 1명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과마다 달랐습니다. 여기도 그 우리 보통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전공의 생활은 빡센가요? 사실 인턴이 제일 빡세다고 들어서 빡세다고 당직이 이틀에 1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많더라고요. 있고 그 입원실도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혹시 PPT를 보시면 생각이 나실까 싶어서 앞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템플릿이 멋있네요. 경의료원에서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했습니다. 맞아요. 네, 특별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전공의 과정 시작할 텐데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그러면 또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유현주 학생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